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돌던 봉투 하나에 10억이라는 숫자와 연락을 끊어라라는 조건이 같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걸 받은 사람이 하필이면 이지혁이 아니라 지은호였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사건은 새벽 전화 한 통에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 진동을 보고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발신자는 병원이었고 내용은 더 잔인했는데요. 조홍래와 김장수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고 조홍래는 도착 전에 심정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장수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검사 대기 중이라고 했고요. 그 순간 이지혁의 머릿속에서는 왜 두 분이 같이 이동하고 있었지?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의심이 올라오는 자신이 너무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져서 이지혁은 그게 더 무서웠었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철은 이미 초췌해져 있었어요. 고지식하고 늘 반듯하던 이상철이 한쪽 벽에 기대어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이지혁은 한 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아무 말 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사람답게 표정이 흔들려도 목소리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김다정이 괜찮아? 지혁아라고 말하자마자 이지혁은 그 말이 오히려 너까지 무너지면 안 돼처럼 들려서 가슴이 더 답답해졌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이상철이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던 말이었어요. 엄마 미안합니다. 분명 조홍래는 친할머니였고 엄마가 아니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감정이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 감정이랑 닮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지혁은 그때 처음 체감했었더라고요. 나는 왜 이걸 이제서야 알지? 그 생각이 올라오자 죄책감이 뒤늦게 덮쳐왔고요. 그날 밤 장례식장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희가 도착했는데요. 조문이 목적이라기엔 너무 계산적인 눈빛이 먼저였어요. 박진석은 성공한 기업가답게 침착한 척했지만 사람들 시선을 후는 버릇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요. 고성희는 검은 옷을 입고도 권력욕이 가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조문객들 사이에서 자신이 중심에 서야 마음이 놓이는 타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이지혁과 절친인 박성재는 눈빛만 봐도 서로 상태를 읽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얼굴을 보고도 반가움보다 먼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숨김이 무엇인지 지은호가 등장하자마자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 원래도 사람 마음을 살피는 감각이 빠른 편이었는데요.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부터 읽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은호는 해맑은 성격이라 이런 곳에서라도 누군가를 붙잡고 울어버리고 싶어 하는데 그날은 억지로 단단해진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홍래는 단순히 친할머니가 아니라 지은호에게도 이상하게 정이 가는 어른이었거든요. 조홍래가 김장수랑 친구처럼 지내면서 자주 왕래했던 탓에 지은호는 몇 번이나 그 집을 드나들며 할머니의 잔소리도 밥상도 따뜻함도 같이 봤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문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는데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꼭 만나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지은호는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두 번째 메시지에 지은호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당신 아버지 그날 당신을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은호는 장례식장에서도 장례식장 밖에서도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몇 달 전 있었던 결혼식 파탄 사건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 가족 기대, 그리고 정순이의 고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겹치면서 스스로도 납득 못한 속도로 결혼을 밀어붙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돈과 모욕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 준비가 막바지였을 때 신부 측이 갑자기 잠적했어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은호는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은 그때부터였어요. 결혼식을 살리기 위해 진행비 일부를 하늘건설 대표 정호영이 대신 처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그게 호의가 아니라 계산서였다는 것도 같이 드러났습니다. 정호영은 겉으로는 실비보전이라고 말했지만 속뜻은 내 집안이 내 체면을 망가뜨렸으니 값을 치러라였고요. 그 이야기를 정순이에게 숨기려 했던 지은호의 선택이 결국 더 큰 폭발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의지해 살아왔는데요. 딸이 무너지는 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더 날카롭게 변했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숨기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알았니? 정순이가 그 말을 던지자 지은호는 엄마가 더 상처받을까 봐요라고 답했는데 그게 변명처럼 들려서 스스로가 더 싫어졌습니다. 상처를 막기 위한 침묵이 결국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지은호는 그때 배웠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에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팔았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지은호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 헤어졌거나 애초에 존재가 흐릿한 사람처럼 가족 안에서 금기어로 묶여있던 이름이 하나 떠올랐고요. 설마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때 박성재가 지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복도 끝으로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은호야, 너 요즘 누가 따라다녀? 지은호는 아니라고 부정하려다가 결국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 얼굴이 굳었는데요. 그 표정이 너무 확신에 가까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했어요. 그 사람 우리 집안이랑 엮이면 끝까지 간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상철의 고함이었어요. 늘 정직하고 고지식해서 큰 소리를 잘 안 내던 이상철이 내가 내 아버지야. 라고 소리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상대는 이지환이었습니다. 이지환은 체대 출신답게 몸은 크고 강했지만 마음은 요즘 계속 꺾여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이 자주 보였는데요. 그날은 아예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말했어요. 아버지, 나 오늘 못 들어가요.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대치가 더 위험해진 건 이지혁이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지혁은 원래 유능하고 계산도 빠른 편이라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하는데 가족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지혁은 이지환을 감싸고 싶으면서도 이상철이 무너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아버지, 지금은 이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은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상철이 원하는 건 논리도 해결책도 아니고 그냥 미안했다라는 말 한마디일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먼저 해야 하는지 이지혁은 너무 늦게 알았던 거였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가 정리되던 새벽에 지은호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이거 할머니랑 같이 끓여봤던 건데요. 내가 간 맞추는 거 서툴러서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혼내셨었거든요.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옥래 마지막 체험 같은 느낌이라서 이지혁은 차마 젓가락을 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덧붙였어요. 선배, 이거 먹는 동안만이라도 혼자 있지 말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명령처럼 들려서 이지혁은 결국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지은호는 누군가에게 정확히 불려나갔습니다. 돌아보니 고성이었는데요. 조문객 사이에서조차 감정이 아닌 계산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말 돌리지도 않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은호가 멈칫하자 고성이가 낮게 말했어요. 10억이에요. 지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가진 의도를 직감했거든요. 고성이는 돈을 도움으로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묶고 정리하기 위한 목줄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은호가 바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러자 고성이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는데요. 연락 끊어요. 박성재든 이지혁이든 너를 통해 이어지는 줄 다 끊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원래 가족을 지키려 혼자 감당하는 타입이라 이 돈을 거절하면 더 큰 폭탄이 가족에게 떨어질까봐 겁이 났고요. 반대로 받으면 스스로 관계를 끊는 사람이 되면서 평생 빚을 지는 상황이 됩니다. 받아도 지옥, 거절해도 지옥이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성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 밑에서 자라며 저 방식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돈을 직접 줬다는 건 너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이야.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가 같은 사고를 당했고 조옥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김장수가 의식을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조옥래가 뭘 막으려고 차에 탔다는 식으로 중얼거렸고 경찰도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즉 10억 봉투가 단순히 연애관계 정리 문제가 아니라 사고와 과거의 진실을 묶어 숨기기 위한 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은호는 예상해 봅니다. 이 돈은 선물이 아니라 입을 막고 줄을 끊게 만드는 계약금입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 계약금을 지은호에게 직접 건냄으로써 지은호를 가장 약한 고리로 만들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가 상처 입는 구조가 시작된 거예요. 고성이의 10억은 끊어내기가 아니라 시작 버튼이었다는 걸요. 이제 누가 누구를 지키려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의 약점이 줄줄이 드러나게 될 거였고 조옥래의 사고도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전개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고성이가 왜 하필 지금 10억을 뿌렸는지, 그 돈이 단순히 관계 차단용인지 아니면 더 큰 거래의 일부인지, 얼리가 이상철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김장수가 왜 그 이름을 꺼냈는지, 박성재가 아들로 남을지 자기 인생으로 튀어나올지, 지은호가 착한 사람을 그만두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다칠지,